끊임없이 기계가 인간을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살상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 도저히 숨을 공간이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결정적으로 돌진을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정밀한 기계의 등장으로 쉬지 않고 정찰을 하고 추적을 하고 탐지를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을 가해서 지휘관들을 살상하는 그런 시대가 와 있다. 지상 병력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기계와 드론, 점차적으로 전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빈도와 양적인 단위들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30년간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제 정세, 그다음에 전쟁 취재나 분쟁 지역 취재, 그리고 북한 등을 주로 취재해온 금철영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본토도 아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상징성이 큰 도시를 우크라이나가 1100km 밖에서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단순 보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 국면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상징적인 도시.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유럽화의 서막을 연 아주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52년생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고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제관계대학의 법학부를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 안보회의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푸틴의 측근인데요. 이 메드베데프도 상트페테르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이른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인 이른바 피터파가 권력과 경제의 심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도 심장 같은 상징성이 매우 큰 이곳이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공격 시점이 러시아 최대 경제 행사인 SPIEF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시점이었을까요?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은 매우 의도적인 그런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SPIEF,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죠. 이거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그런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국제적인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을 포함해서 남미와 아프리카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사활을 걸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점을 노려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푸틴 대통령에게 가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 압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회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컨벤션 센터는 이 도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이 도심에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주변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바다의 면에 있는 러시아의 해군 기지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들을 집중 타격을 해서 상징적으로 러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는 했지만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사들을 공격하진 않음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은 피하면서 러시아에게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시설과 발트함대 거점까지 공격받으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쟁이 한 단계 더 격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예단하긴 힘들지만 전쟁의 진행 단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키이우와 같은 우크라이나 상징적인 도시들, 수도를 포함해서 제2, 제3의 도시들을 가차없이 공습을 해왔죠. 미사일과 드론으로.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도시들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그동안 자국의 전략적인 도시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 꺼내든 것이 핵카드였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의 핵심적인 도시들이 공격을 받고 러시아 국민들이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닌 이거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느낌이나 회의를 갖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 당국도 긴장을 했던 거죠. 그때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 바로 핵카드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언급들이 나왔죠.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리는 단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절차적인 단계에 따라서 공격하겠다. 이런 표현을 내놨습니다. 핵으로 응징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대규모 미사일 드론으로 인한 보복 공격, 그리고 그것으로도 미진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다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경우에 핵카드로 위협하겠다라는 그 잠재적인 그런 묵시적인 압박과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은 그동안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톰 섀도우 같은 영구로부터 전략 미사일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지역까지는 그런 미사일로 공격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무기들을 공급했던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자제해라. 최소한 전선과 전선의 접촉 지역에만 이런 전략 무기들을 사용해라라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1100km나 전선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을 했다라는 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뭔가의 필요성이 있다. 즉 6월 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푸틴을 직접 만나서 종전을 위한 면대면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는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당신이 모스크바로 와라. 이 정도의 언급을 했었죠. 사실상 정상회담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론과 미사일의 대대적인 공격은 푸틴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후방 지역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치르면서도 4년이 넘도록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로 써왔죠.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자국민들한테는 전쟁이라는 피로감을 주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초기에 했었던 거죠. 하지만 늘 예상대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푸틴의 당초 의도와 달리 단기 결전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현재 이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또 언제까지 이 전쟁이 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푸틴은 러시아의 핵심 도시에 있는 자기의 핵심 지지층들, 즉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만큼은 전쟁의 참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이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이 전쟁을 피부로 실감하는 단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의 후방기지 깊숙한 곳까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300km 전선에서 떨어진 시베리아라든가 이르쿠츠크 극동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밀집한 곳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구와 여름궁전, 그 다음에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대 박물관이 있는 곳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사실상의 심장부고 역사적인 상징성이 가장 큰 도시를 이번에 공격했다는 건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사직성의 각오로 뭔가 전략적인 카드로 강하게 나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상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종전 협상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에 내걸었던 전략적인 목표,
즉 본인들이 원했던 우크라이나의 영토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정확히 말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가르면 드니프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와 동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완전한 장악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푸틴이 초기에 내걸었던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님 책 제목이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인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면서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의 예고편이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전쟁 기간을 포함해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총 5번에 걸쳐서 취재를 했는데요. 전시 우크라이나는 이전의 전쟁 전의 우크라이나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PD님께서 질문하신 이 책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즉 인간이 원치 않았던 기계화의 전쟁의 서막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격화됐다라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정치의 지정학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대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도발하지 않은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핵 국가의 위상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즉 나토 국가,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 상당 부분은 나토 국가의 일원이죠. 들이 러시아에 대한 큰 공포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생존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와 면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서쪽의 새로운 철의 장막이 구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철의 장막은 단순히 이전의 냉전 시대의 복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원치 않는 동쪽으로의 진출, 즉 150년 만에 러시아의 동진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대 사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 뿐만이 아니라 과거 러시아를 취재했던 경험 그리고 흑해에서 핀란드까지를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취재함으로써 국제적인 지각 변동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안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을 넘어 인간형 로봇과 지상 킬러 로봇까지 실제 전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양상이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잔혹한 무인 자동화 소모전. 즉 자동화 소모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계가 인간을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살상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도네츠크 전선에서 2004년 11월에 러시아의 파벨 클리멘코 소장이라고 이 장군은 러시아의 제5 소총 기계화 여단의 여단장이었죠. 그런데 이 드론이 이 여단장을 24시간 이상 정밀 조용히 추적을 해서 이 소장이 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 때 그리고 개활지에 나타나서 도저히 숨을 공간이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결정적으로 돌진을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휘관 살해를 기계가 앞장서서 한 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전의 특징은 잔혹한 기계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지휘관을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파블 클레멘코 소장이 포로를 잡았을 때 잔혹한 포로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병사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이력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장이 사망했을 때 러시아에서 자기 부하들을 장난감처럼 다뤘던 것에 대한 천벌이다. 뭐 이런 글들까지 올라왔다고 한 걸 보면 지금 이 지휘관이 병사들로부터
어떤 신망을 얻었는지가 사후에도 이렇게 S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대전에서 조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지휘관에 대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밀한 기계의 등장으로 쉬지 않고 정찰을 하고 추적을 하고 탐지를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을 가해서 지휘관들을 살상하는 그런 시대가 와 있다. 단순히 최전선에서 참호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쟁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터미네이터 영화의 핵심은 미래의 기계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유능한 인간 지휘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과거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에선 과거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지휘관을 살상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던 이런 장면들이 지금 현대전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신간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 미래 기술이 가장 먼저 시험되는 곳이 전쟁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AI 드론 로봇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를 취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최정예 여단, 지금 보안 문제 때문에 그 여단의 정식 명칭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드립니다만 돌격 여단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단에는 여러 가지 대대가 있습니다. 뭐 그 외국인 부대, 뭐 드론 부대, 또 여러 가지 뭐 군수 보급 이런 식의 그 대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드론 대대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 드론 대대에는 드론병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대한 훈련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몇 개 크기고 천장도 홈런을 날려도 될 정도로 매우 높은 곳에서 드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 드론병들이 많은 장애물들, 즉 전방에 웅크리고 있는 참호에 있는 병사들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지형 지물들을 구현해 놓고 그 드론을 조작을 해서 거기에 있는 표적들을 공격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그 드론 훈련장의 모습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드론 훈련장 한켠에 지휘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스크린 앞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지휘관들이 과연 뭘 하나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 스크린에 드러나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토론을 하거나 또는 그 토론된 내용을 갖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드론이 전방에서 수집했던 최신 정보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의 내용을 일부 제가 지켜봤는데 어떤 언덕 같은 것들에 어떤 나무가 없었던 나무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처음에 관측했던 그런 지형지물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어떤 벙커 같은 것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스크린에서 포착된 내용들을 입력값을 변경을 시켜서 데이터에 저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현대전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입한 최초의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팔란티어 기업의 고담이라든가 클로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이라든가 심층 탐사 보도로 나온 적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 평가 보고서에서는 이미 그런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현재의 전장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장에서 드론이 수입한 최신의 정보들을 판단하는 기능을 바로 AI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이 핵심 전략적인 목표를 관측된, 수집된, 그리고 판단된 정보들을 토대로 타격 결심을 하고 타격 지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순간까지의 그 길이를 얼마나 단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이 기간이 일주일 이상, 아주 빨라야 3일, 4일이었다면 지금은 단 몇 분 만에 관측, 판단, 결심, 타격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AI가 단계별로 취합을 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포탄과 미사일, 드론을 사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공격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포탄과 미사일의 낭비 없이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공간이 우크라이나 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력 없이 로봇과 드론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탈환한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병사 숫자보다 AI와 로봇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지상 보병의 존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단계 같습니다. 현재 광범위한 전선, 동부와 남부 전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이 전선에서 엄청난 지상 병력들이 대치를 하고 있고, 일부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지상 병력이 아닌 기계를 동원해서 러시아가 점령했던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5월 마지막 주의 상황을 보면 미국 전쟁연구소 ISW라고 하죠. 이런 기관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영토를 약 4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다라고 분석을 한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만 최근 러시아가 압도적인 지상군 병력으로 사실 갈아놓기식 진격 작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의미 있는 영토 회복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는 이 지상 병력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기계와 드론이 점차적으로 전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빈도와 양적인 그런 단위들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로봇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 안보의 핵심도 핵무기나 전투기에서 AI 로봇 전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합동작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AI와 로봇, 그 다음에 드론으로만 전쟁을 수행하기는 아직 불가능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락타르 TB2라고 하죠. 터키에서 제작했던 드론들은 원거리 작전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날려보낼 때 육안으로 보는 거는 어떤 기종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진 않지만 바이락타르의 쌍발 엔진이 장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이런 바이락타르 TB3 같은 기종은 약 2,000켜 정도의 작전 반경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여서 드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오랫동안 아르메니아에게 점령당했던 나고르노 카르바흐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매번 패전을 했던 아제르바이잔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아서 아르메니아의 기갑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의 가공할 만한 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드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2024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고 북부 전선에서 물밀듯이 내려와서 150km를 진격해서 코앞에서 키우 수도 함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키우 공대생들이 주축이 돼서 드론을 대거 출격시켜서 앞에 기갑 부대를 무력화시키고 맨 후위에 있는 기갑 부대 전력을 무위화시켜서 중간에 있는 기갑 전력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한 다음에 드론을 대량 투입해서 탱크들을 사냥해서 기갑 전력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러시아의 단기 결전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기갑전을 내세워서 우크라이나의 보병 전력을 무력화한다는, 조기에 무력화한다는 러시아의 초기 전략을 좌절시키게 된 것이었죠. 그만큼 현대전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살상 결정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AI가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국제사회는 이런 위험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현지 취재를 할 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 드론이 등장하면서 잔혹해진 거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장에서 적을 조준해서 그 스나이퍼들이, 즉 저격수들이라고 하죠. 그 적을 조준해서 살상함으로써 적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스나이퍼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선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나이퍼의 역할을 바로 누가 대신하느냐? 드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들은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최전선에서 과거 스나이퍼들이 적의 병사를 조준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적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적국의 민간인들까지 스나이퍼 역할을 대신하는 드론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키이우 도심 한복판에서 제가 목격했던 것은 어떤 키이우의 민간 건물을 상가였습니다. 그 3층짜리인가 2층짜리인가 건물이었는데 거기를 드론이 공격해서 완전히 파괴해서 부서지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죠. 소방관들은 드론의 공격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대규모로 출동을 해서 불을 끄고 그 안에 있는 민간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탐색과 수색, 구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드론들이 다시 비상을 해서 나타나서 그 소방관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 방식을 더블탭 공격이라고 합니다. 더블탭 공격이라는 것은 두 번의 시차 공격을 의미하는 거죠. 최전선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즉 최전선에서는 적의 병사를 스나이퍼들이 공격해서 조준을 해서 살상을 하면 또는 부상을 입히면 그 부상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몰려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진 병사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오겠죠. 들 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위생병도 들어와야 되고 그 부축을 하거나 또는 그 어깨에 메고 들쳐매고 그 구조해야 될 그런 병사들이 투입이 돼야 되니 당연히 많은 병사들이 투입됩니다. 그때를 노려서 2차 공격을 가하는 걸 더블탭 공격이라고 합니다. 잔혹한 살상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수도 키이우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소방관 3명이 2차 공격, 더블탭 공격에 의해서 숨을 거뒀죠. 다른 소방관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망연자실에 얼이 빠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공격을 당한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나 폭격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불탄 건물로 사람들을 쉽게 구조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워진 인도주의적인 그런 최소한의 일말의 연민이 사라진 그런 잔혹한 전장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대전쟁의 뉴 노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드론, 무인 차량, AI 지휘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AI 로봇 전쟁 시대의 한국군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국방개혁 4.0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국방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민감한 보안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거니와 안다고 해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군 역시 이런 드론 전쟁의 뉴 노멀에 대해서 매우 비상한 관심, 경각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 지휘부와 또는 군대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매우 심각하게 이런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드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라 AI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 전투 플랫폼을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이거를 무기 체계와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어젠다 세팅이 되어야 하고 이를 매우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하려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군의 어떤 주도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이 뉴노멀의 전쟁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여전히 평양, 개성, 원산 이남 축선에 주력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전력 배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의 그 판단과 최신 정보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북한 그 군사 현재 편제
따라서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다른 용어로 전연지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북한의 4개 군단이 이 휴전선 일대, 즉 북한식 전연지대에 포진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 형태는 변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개의 군단, 즉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 4개의 군단이 이 휴전선 접촉 지역에 포진해 있는 기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 러우 전쟁을 북한이 실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면서 실전을 익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부대를 운용하는 그런 편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닐지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희가 직접 만났었던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장교에 따르면 북한군이 탐색조, 유인조, 대응조 기본적으로는 큰 3개 조로 나눠서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북한군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 당했다. 그리고 당한 병사들을 구초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드론으로 사격과 난사를 가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의 제2, 제3의 드론들이 공격을 하면서 많은 북한군들을 살상을 했다. 그러나 북한군들이 항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그 고위 정보장교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북한군 포로가 생포되기 전이었는데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전선에서 쓰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공개된 동영상들로 북한군으로 보이는, 즉 나중에 북한군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북한군을 공격하는 동영상들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북한군의 대응은 매우 드론에 대한 대응은 어설펐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이 분석했던 것은 북한군이 그런 드론 전쟁을 체험을 하면서 3개의 조로 크게 나눠서 탐색 유인 대응조로 나눠서 하면서 드론전에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온몸으로 드론 전쟁의 실상을 체험한 북한군의 등장이라는 것은 물론 한반도는 긴장과 화해의 냉혹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화해를 추진을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만 군사적으로 매우 긴박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 또한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대치 상태에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충돌이 대규모로 확산될 것을 막는 것에 우선점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북한군의 변화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한국군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북한군의 편제의 변화 또는 접촉 지역에서의 북한군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현대전의 드론 전쟁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북한군이 그것을 현재 북한 군사교리의 변화를 위해서 적응,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다,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북한군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훈련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통합작전 능력을 어느 정도 개발시키느냐,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장기 전쟁 수용 능력을 어느 정도 개발시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돼야지만 북한군의 군사적인 능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냉정하게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참전을 해서 드론 전쟁의 실상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북한군의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종합적인 북한의 군사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가는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전방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지만 식량난, 전력난, 인구 감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에게 장기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전의 수행 능력, 장기전의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군사 역량 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국가적인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핵이라든가 미사일, 그 다음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그리고 여기에 위성 시스템 같은 것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북한이 사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 대응 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의도에 선의를 갖고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큰 참화로 대부분 이어졌었죠.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를 하거나 그런 방식의 대응 논리는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제대군인 주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 경제 문제가 군 전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북한은 공식적으로 117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죠. 물론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10년 안팎의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긴 복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제대군인들이 보통 제대군인들은 대학을 갈 때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직장으로 진출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북한의 산업 역량은 이런 제대군인들을 흡수 소화할 만한 그런 역량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대군인들이 넘쳐나게 되면 사회 불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보다는 장마당 경제 시스템이 북한의 민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마당 경제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지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 군인들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장마당에 있는 달러 환율이 매우 치솟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몇 년 전까지 안정화되어 있었던 어떤 기름값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폭등을 한 상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물자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주변국들로 친북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경제가 러우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많이 좋아졌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라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포착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는 건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상황은 저 역시 북한을 10여 차례 방북해서 현장 취재를 한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나라의 저널리스트는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통일의 어떤 단초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긴장과 화해에 정말 냉혹한 이중적인 속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체제가 정확히 내부적으로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상당한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급 규모의 엄청난 병력이 파견됐고 그리고 서방에서는 3분의 1의 사상자, 즉 전사자와 전투 불능의 부상자,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중상을 입은 그런 부상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최대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사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귀환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들을 어떻게 위무하고 또 대우하고 처우하느냐에 따라서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어떤 심리적인 영향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파악하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예단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도 개선시키고 또 군사적 대치도 완화해야 되고 또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 시스템에 대비해야 되는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상황에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데요. 군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을 해서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2월 28일 날 침공이 있었고 지금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 전쟁도 마치 우크라이나 임팩트 또 커다란 나비 효과처럼 북한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은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임팩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위협은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다라기보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적인 특히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위협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동맹이 복원이 됐었죠. 지난 1990년대에 폐기됐던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이 된 겁니다. 바로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군사동맹이 복원이 된 거죠. 그리고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에만 발동되는 조항이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까요?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독일은 폴란드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 공격 차원에서 폴란드를 공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폴란드 군복으로 갈아입은 독일군 특수부대가 독일군을 공격하는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공격과 전쟁의 빌미를 준 거죠. 따라서 자동 개입 조항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러시아의 설명은 대한민국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언제든 상대편이 공격을 먼저 받았다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선전함으로써 일어났다는 이해가 차고 넘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러 군사 동맹의 부활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큰 군사적 위협이자 안보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안보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저널리스트로 볼 때 지금 현재 이런 위협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또는 지정학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요인에 의한 위협이 훨씬 더 우리에게 눈앞에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북한이 참전하고 또 그 참전의 대가로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과 달리 서쪽에서 거대한 군사방벽, 철회장막이 세워졌다라는 말씀 앞서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부터 조지아, 카프카스 산맥에 이르는 서쪽 변방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면서 러시아가 동쪽과 중국, 중앙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쪽에는 이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을래야 할 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는 중립국가였던 핀란드와 상당히 많은 경제적 교류를 했습니다. 한 해에 핀란드에 360만 명의 러시아 관광객들이 들고 나갈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가 돈독했죠. 유럽의 관광객의 대부분은 러시아 관광객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이후로 다 국경을 받고 러시아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제한적인 공용 비자만 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를 표방했을 때도 아시아보다는 유럽을 더 중시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눈을 돌리고 진출할 수 있는 곳은 동방과 남쪽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이 군사적인 압박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지금 대한민국이 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을 했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한테 어떤 경제적인 선물 보따리를 줄 것이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어떤 것을 갖고 갔느냐, 이런 얘기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죠.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 보기에는, 단순히 대미 메시지의 전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를 내세우고 있죠. 러시아를 대신해서 자기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미국의 맞상대인 강대국이다,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을 정도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중국을 방문했죠. 그런데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두 국가의 또 다른 축의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방북을 하면서 원하고자 하는, 뭔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오는 북한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최근 북미 미중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북한에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두 국가의 한 축이? 여기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반드시 중국으로선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을 치르면서 협력하고 또 경쟁하고 또 심지어 군사적인 대치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에 개입할 것인가? 유사시에. 이런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으로서는 패권 경쟁에서의 마지막 단계, 군사적인 미국과의 대치와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서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겠죠. 푸틴을 만났고 지금 김정은을 만나러 갑니다. 그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어떤 전략적인 포석과 도를 놓을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중국은 해군 전력 강화에 전념을 하고 있고, 제가 조지아로부터 카스카프 산맥 국가들로부터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유심히 봤던 건 바다와 해협입니다.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흑해 함대가 어떻게 됐는지, 발트해에서, 북해에서 또는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함대는 어떻게 봤는지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 왔고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 지금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례적인 사건들을 일회성 요인으로 본다라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매우 협의하고 좁은 판단과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군력 강화와 또는 동해로의 진출, 그 다음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인지, 특히 대만 해협을 염두에 둔 중국의 전략적 포석은 무엇이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북중 협력 과정은 무엇이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과의 경쟁과 견제, 그리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대결할 것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결할지, 이런 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북한을 방북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북한은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복잡합니다. 꼭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종속에 휘둘린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병력의 북한군이 파병이 돼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파병에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는 러우 전쟁 참전 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 러시아가 북한을 바라보는 눈,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은 러우 전쟁 이전보다 훨씬 달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올바른 남북관계 전략 수립과 외교안보 전략,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수립이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란은 중동 최강 군사 강국처럼 알려졌는데요. 이번 전쟁을 통해 드러난 실제 이란 군사력은 어느 수준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타격을 했죠. 물론 미국도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규모 전면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핏 보면은 지금 전투에서는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란의 완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란이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이번 전쟁 수행 방식은 다릅니다. 이란과 미국에 군사적으로 큰 타격과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무력화됐죠. S-300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던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란의 하늘은 이스라엘과 미군 공군 전투기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군이 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매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이 전선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동 전역으로 확대를 했죠.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로 전선을 확대시켰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죠. 이스라엘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이유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관계는 전쟁 전에 비춰본다면 하루에 민항기가 10여 차례 뜨고 내릴 정도로 엄청난 관계입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으로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군사, 문화, 사회, 경제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란은 이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수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는 이유를 유심히 보면 두 나라의 밀착된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 공격을 하는 거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기에는 너무 멀고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오만, 바레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이죠. 바레인은 미 함대의 전진 기지가 있는 곳이죠. 거기를 때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보는 건 단순히 미사일이 오가고 어느 도시가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쟁 수행의 양상과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이란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혁명수비대도 흔들리고 있고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이 생각보다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이란은 어느 정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의 체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기 직전에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전조는 바로 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았었던 거죠. 호메이니는. 그래서 팔레비 왕조를 뒤엎고 신정체제,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신정체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바로 강력한 신정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평범한 민중들이었고 그리고 왕정의 염증을 냈던 시민들과 그 정점에 있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바자르 상인. 이 시장 상인들은 이란 경제의 근간이자 이란 체제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바자르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란의 체제를 바꿨다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1월, 지난해 12월부터 바로 이 바자르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이 30년 넘게 계속된 이제 이슬람 신정 체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억압적이고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의 시위에 이 시장 상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상인들의 목소리가 쑥 들어갔죠.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공습이 이어지고 파괴가 일어나자 다 젊은 세대들이 테헤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슬람의 순교 서사가 완성됐다고 했죠. 40명의 이슬람 혁명 지도 세력들이 일거에 폭사를 했죠. 그렇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폭사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가족들도 함께 폭사를 했죠. 따라서 하메네이는 이슬람 민중들로부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 신정체도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당신이 있지 않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었는데 폭사를 당함으로써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도도히 내려오는 시아파의 순교의 서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거의 지도부를 제거함으로써 전형적인 참수 작전으로 지도부를 제거하면 휘청거리는 이슬람 체제가 와해될 거라고 봤는데 그 역효과가 난 거죠. 오히려 반체제 목소리가 줄어들고 애국주의 강경한 보수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마치 메두사의 머리처럼 머리 하나를 자르면 다른 머리가 대신 지도부를 대체하는, 그래서 모든 주마다 그 주의 수장들, 군사 지도자들이 사망했을 때 그 지도자를 대체하는 1, 2, 3, 4위의 대체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종 생존자들이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도부가 붕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혁명 수비되던 종교 지도자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란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이든 휴전이든 어떤 형태로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어떤 지속 능력을 이란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군사력은 붕괴됐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란의 체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란군은 혁명수비대 말씀하셨습니다만 혁명수비대 20만, 정규군 40만입니다. 정규군 40만보다 혁명수비대는 적습니다. 근데 이 혁명수비대는 원래 979년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때는 없던 조직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호메이니가 정규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왕에 충성했던 정규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급조해서 혁명 정신에 기반을 해서 만든 군대가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20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이 안 됐겠죠. 무장도 형편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정규군보다 혁명수비대의 무장력을 훨씬 더 뛰어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정체제에서는 정규군은 믿을 수 없지만 이념적 군대인 혁명수비대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육해공군 모든 최신 무기는 다 이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공군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와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상군만큼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과 드론은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상당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군은 해상 드론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이 혁명수비대보다 더 무서운 체제의 근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바시즘 민병대라는 정규군도 아니고 혁명수비군도 아닌 민방위 부대 같은 이 조직들이 한 100만 정도가 이란 체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에 불만인 세력들을 찾아내서 색출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위해를 가하는 그런 체제 수호 세력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시즘 민병대는 전쟁 전보다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전쟁 이후 이란 경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란의 그 달러당 환율은요, 비공식 시장 환율이 1달러당 178만 리알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고시하는 공식 환율은 4만 리알이나 5만 리알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 비공식 환율인 178만 리알이라는 이 수치는요, 10년 전에 시장 환율이 3만, 2만 리알에 불과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리알의 폭락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탱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란의 경제는 역시 에너지 생산국답게 이런 환율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특정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데이터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란과 러시아는
육로 국경으로는 맞닥뜨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는 카스피해라는 거대한 호수 같은 내해가 있습니다. 이 카스피해는 5개 나라만 독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 5개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이 카스피해는 이 5개 나라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들도 경제적인 이윤이라든가 군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협정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은 샤헤드 드론 기술을 러시아에 전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면 바로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겠죠. 따라서 지금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고립경제 체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되고 고립되고 경제적인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이 아무리 경제적인 공국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서방 세력의 바람대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서 붕괴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내릴 수는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전쟁을 놓고 보면 미국도 이란도 아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스라엘이 부추겼다, 이런 얘기 있고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대사관 54명이 인질로 잡혔죠. 444일간, 무려 444일간이나 이란에 억류됐습니다. 이 이란에 억류된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델타포스 미군 특수부대가 구출하러 가다가 헬기가 사막의 폭풍을 만나서 추락하기도 했었죠. 엄청난 미국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30대에 불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강력한 적이다. 반드시 나중에 이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광고를 낸 적도 있고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분노와 원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을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걸 부추긴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이란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유엔 대사를 오래 했던,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미국의 전략을 연구했던 네타냐후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이 둘이 맞아떨어진 결과가 2월 28일 전격적인 이란 공습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30년의 수건과 한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호의 얘기였다. 이란 전쟁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정확히 표현하면 2025년 지난해죠. 그때 6월에 이란의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이 핵시설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직접적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본토 공격이 있었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직접 전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른바 프록시 대리전쟁. 이란은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을 각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주변 중동 국가의 스파이 그룹들, 그 다음에 반이란 세력들의 무기 제공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공작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주면서 이란을 공격한 대리전의 양상이었죠. 그러나 그 판도라의 상자가 2025년 6월에 열린 겁니다.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의 이란의 핵시설을 이란의 전투기들이 폭격하면서요. 그것을 가능했던 건 바로 러우 전쟁의 여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의문을 제기합니다.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아라는 프록시워, 대리전쟁을 수행하는 굉장히 넓고 이란으로 가는 그 루트에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 나라가 친이란 친러 정권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던 거죠. 왜?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 죽어가는 아사드 정권, 반군에게 수도가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던 아사드 정권을 2020년대에 구해줬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바그너 그룹, 용병 그룹들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지원해주면서 그리고 공군 전투기들이 들어가면서 반군 기자를 맹폭하면서 죽어가던 아사드 정권을 기사회생시켜준 거죠. 그 대가로 흐메이민 공군기지와 해군 기지를 얻었고 강화시켜줬습니다. 그 대가로.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더 이상 흑해를 통해서 흑해 함대가 위상이 약화되고 튀르크예가 보스포러스를 차단함으로써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나갈 수 없는 상황. 흑해로 지중해로 나가는 그 길목에 튀르키예가 나토 국가 일원으로서 러시아 흑해 함대를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바다를 통해서 시리아를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합니다. 지금 아사드가 가족들을 데리고 모스크바를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음으로써 시리아의 칠러 친이란 정권이 붕괴된 거죠. 그리고 바그너 그룹도 전쟁의 와중에 여러 가지 푸틴의 반기를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붕괴함으로써 시리아가 칠러 정권, 친이란 정권이 붕괴된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직접 공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란을 함께 공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는 평생의 수건 사업을 이룬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란 지도부의 와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네탄야후가 의도했던. 그리고 핵시설 완전 제거라는 원래의 의도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탄야후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자신이 의도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선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전쟁이 귀결되고 종결되는지는 그것은 반드시 지켜봐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신간에서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시청자들이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를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에겐 영향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30년간 외교안보를 달아오고 한반도의 안보, 동부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살펴왔던 저널리스트로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군이 참전했고 그 대가로 북러 군사동맹조약이 복원이 됐죠.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형태로 러시아의 지지를 표명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했죠. 이렇게 보면 남북한이 직접 개입된 전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북러 군사동맹조약의 전격적인 복원, 그리고 자동개입조항의 부활, 우리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냉전이 끝나고 북러 군사동맹조약이 폐기되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러시아로부터의 가해지는 안보 위협의 어떤 그 공백 상태, 그걸 누려왔던 그 시기가 다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물론 이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복원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냉엄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그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결과를 추적하기 위해서 현장 취재를 하기로 결심했었고 그 결과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것들,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나비 효과, 우크라이나 임팩트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어떻게 우리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됐는가. 정말 갑자기 우리가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기 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 결과물이 책으로도 또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